2015년에 개관한 중천철학도서관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중천 김충렬 선생의 철학과 예술이라는 기념 영상을 3부에 걸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중천철학재단의 유희경입니다. 대담자로는 중천 김충렬 전지 편집위원장을 맡으셔서 전지 완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으셨고요. 율곡연구원의 박원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중천 김충렬 전집 15권 이렇게 완간하고 네. 대담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네, 저도 참 의미가 있고 또 서울대에서 말씀하신 그 올해로 중천 철학도서관이 개관 10주년, 네. 10주년을 맞이한다는 걸 들으니까 개관 행사하고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10년이 지났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고 그죠?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제 전집까지 완간이 됐는데요. 우리 그 원장님이 이 전집을 완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회가 상당히 깊으실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소회, 글쎄,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대학원 박사과 과정에 있을 때, 네. 선생님이 그 연구원으로 미국 가 계실 기간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이제 그 연구실에 있었는데, 네. 방장이라 그러죠. 예. 그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쓰신 글을 많이 제가 이렇게 뭐 어줍지 않게 교열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걸 했었어요. 예. 그때 컴퓨터가 막 이제 대학가에 보급되는 시기라 가지고 선생님이 원고를 써서 주시면 타이핑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이렇게 교열하고 또 바깥에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예. 선생님 원고에 대해서 선생님 그 필체에 대해서 익숙한데 그걸 다 모으는 이제 그 전집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러니까 되게 그 또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고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죠. 돌아가시고 바로 전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선생님의 논절을 전부 조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 그래서 뭐 신문에 투고된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료만 모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행히 원주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2018년부터 첫 권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5권으로 완간이 됐죠. 되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제자들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뿌듯한 그런 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인데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 정리원융 중천 선생의 삶과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중천 선생의 일단 그 삶의 궤적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살펴보고 또 철학과 예술에 대한 좀 개괄적인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 제목을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뽑아 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그 정리원융이라는 그 의미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중천 선생님의 어떤 철학, 삶,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러면 아마 거의 모든 중천 선생님 아시는 분들이 정리원융이라는 네 글자, 그 정서 정자에다가 이치 이자, 그다음에 이제 원융한다는 그 원융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감성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 융합 이런 뜻인데 그걸 가장 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철학은 보통 이성주의 학문이고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철학의 세례를 받아서. 선생님은 이제 동양 철학의 정신은 감성이 절대로 이성의 하위에 놓이지 않는 그런 식의 것이 동양 철학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과 감성과 이성이 적절하게 융합된 그런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고 또 그런 식의 철학이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철학이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셨죠. 정리원융이라는 말은 그 선생님 스승 되시는 방동미 선생도 즐겨 쓰셨던 건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셔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 상당히 머리가 뭐라 해야 되나 샤프하다 해야 되나 되게 치밀하게 그걸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풍부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이셔가지고 선생님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철학 정신을 표현하는 얘기도 하고 조금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쓴 붓글씨 다 모아 이제 전집에도 있습니다만 모아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휴어가 그 정리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즐겨 써주셨고. 네. 이 서예 그 중천 묵향에 그 글씨 처음에 표지에도 정리원용이 그렇죠.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 회의하면서 정리원용을 다른 전집은 이제 기존의 논조들을 묶으니까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서예집은 특별히 어떤 제목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들 하다가 우리가 정리원용이라는 걸로 해서 만들자 해서 그 표제도 아예 정리원용이라 했었죠. 예. 그 중천 선생님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정리원용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정강과 이성의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정서적, 정감적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철학의 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죠.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상당히 강하셨죠. 네. 예. 그럼 이제 중천 선생님이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삶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중천 선생님이 이제 1931년 원주 문막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16세에는 오대산의 월정사 그때 이제 방한한 스님 아주 큰 스님이 계셨었는데 출가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철학자의 길로 접어들으셨는지 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배에 불가로 출가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방황과 고뇌 이런 게 있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중에 다 크게 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어떻든 질풍노도의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세세한 그 가족의 이력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젊은 시대에 어떤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런 어떤 격정과 또 현실과 또 부대끼는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아마 불가에 기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한한 스님을 찾아뵙고는 아마 거기서 불가의 길보다는 너는 내려가서 속세에서 속세의 어떤 학문을 하고 하라는 이런 아마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뭐 뒤에 군에도 갔다. 6.25 때 그때가 20세 때인가 6.25가 아마 터졌을걸요, 1950년. 그래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또 상당히 그 양력을 보면은 군에 오래 근무하신 것 같아요. 휴전하고 나서도 근무하셨으니까. 그때 무공 훈장도 받으신 걸로. 이등병으로 입대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갑종 후보생으로 해가지고 소위로 인간도 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 일찍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여러 어떤 고비들을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인간과 세계를 보는 좀 더 풍부한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서 배워지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자의 길로 들어선 거는 그 휴전이 끝나고 대구에서 군복무를 할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어를 배우셨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 잠깐 뭐 이제 현역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당시 그 국민대 정치학과도 잠깐 적을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에는 청구대학 지금 영남대학이죠. 거기도 잠깐 적을 두시고 이러면서 중국어도 배우셨다가 이제 그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이죠. 정부 장학생 시험을 보셔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유학의 길로 떠나신 것 같고 5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사모님하고 결혼하시던 해 결혼하시고 아마 중국으로 가셨을 그렇죠. 거예요. 바로 그냥 신혼의 그렇죠. 그 시기에 그냥 홀로 그 유학을 가셔서 그 이제 부인에 대한 그 애처로운 마음이 또 한시에도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렵게 이제 떨어져서 사시면서 그 당시는 사실 다 살기도 또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는 책 행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끼니를 하셨다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만에서 중국 책을 보내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원서들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때가 아니니까 사모님이 그걸 머리에 이고 이제 대학 교수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중국 책 원서를 이렇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따금 그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에 대한 생각이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문막에 그 집을 지으셨을 때 그 집의 당호를 연경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왜 연경당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연안김 씨고 선생님이 경주김 씨라 가지고 앞에 연자고 경자를 땄다는데
거기서 어쨌든 사모님을 앞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 경연당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서 아 페미니스트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뭐 하여튼 페미니스트신지는 사모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런 애정이 담겨주신 것 같아요. 연세가 모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인에 대해서 감정이 더 솟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그 방동민 선생님 제자가 되셔가지고 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땐 대만 대학에 철학가 박사가 없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대만 대학이 우리는 석사만 돼도 충분하다, 뭐 이런 약간의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약간의 건방했던 시대인데. 그 석사까지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60년대 말에 들어오셔가지고 경북대에 잠깐 적을 두셨다가 69년에 계명대에 또 잠깐 옮기셨다가 70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부임을 하셨죠. 그러면서 정년을 96년에 하셨으니까 정년하실 때까지 한 80년, 90년, 26년 정도를 고려대학에 봉직을 하셨죠. 그리고 그 동안에 뭐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시국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적 활동이나 실천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퇴직하시고도 또 여러 가지 저술을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그만 뭐 다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 그 2008년이죠. 8년 3월에 안타깝게 작고를 하셨죠. 그 제가 전집의 연보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특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었었는데요. 이게 1960년에 국립대만대 졸업을 하시는데 문과대 수석으로 총장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국립대만대학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인데 그렇죠. 서울대에 저 그 최하빈국 그때 최빈국인 그 대한민국에서 유학생이 와갖고 그 대학 졸업을 총장상을 받았다. 이거 참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일이죠. 요즘이야 충분히 교육을 받고 외국을 유학을 가고 이러니까 또 뭐 드물게 뭐 한인 자제가 어디서 뭐 총장상 받고 뭐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다 이미 충분한 교육적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 복무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면서 중국어 그때 배우셔가지고 독학으로 중국어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중국어로 공부를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숲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습을 했다는 대단하신 거죠. 그 대만에서도 굉장히 중천 선생에 대해서 남다르게 또 그 인정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제가 그 대만을 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대만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적통이 자기라고 은근히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아주 제일 수제자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그러는 뭐 나 또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그 대만에 나중에 유학 가거나 대만 생활 잘 아시는 분들은 방동미 선생의 수제자는 그건 중국 동료들도 인정한다. 그건 김충렬이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머리도 똑똑하셨고 또 발군의 어떤 그 실력을 드러내셨던 것 같아요. 그 방동미 선생님 하면 신유가의 그 그렇죠.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대가시잖아요. 분이죠. 또 중국 철학을 중국 철학 본위에 중국 철학의 시각에서 중국 철학이 연구돼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하셨던 분이고 중국의 그 이 학풍이 북경대하고 남경대학이 있는데 북경대학 그 철학으로 말하면 북경대학이 주로 이 서양 철학의 어떤 세례를 받아서 그런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풍우란이죠. 그쪽이라면은 남경대학은 이제 중국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중국 철학을 이제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대표하는 분이 방동미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대만으로 건너오셨고 그게 이제 김충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이런 계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방동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을 수제자가 한국에서 유학을 간 중천 김충렬 선생이었다. 참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마 가장 그 근접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국내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중천 선생님의 이 그 아까 이제 정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정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그 이 전집에서도
한시와 서예 그리고 에세이집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시집이 또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한시를 또 지으셨죠. 그렇죠. 그 이 전집을 낼 때 제가 총괄은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었어요. 한시하고 이제 서예 부분이었는데 한시는 그 저기 가운데에서 퇴직하신 남상호 선생님이 이제 총괄을 하셨는데 뭐 워낙 한시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전집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집의 그 볼륨이 다른 거하고 거의 같을 정도의 한시니까 항상 무슨 어떤 감흥이 있어. 옛날 분들은 유감이라 그랬죠. 뭘 할 때 감회가 일어난다. 요즘 유감이다 이런 무슨 이제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디 가서 꼭 그런 소외가 있으시면 붓을 들거나 그걸 한시로 남기셨죠. 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이라고 지금 그 예문선 출판사에서 세웠던 연구원인데 거기 원장을 한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늘의 동양사상이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그 묵구지 같은 걸 펴냈는데 거기서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신 것을 매 호마다 이제 시와 기행문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딱 옛날 선비분들의 그게 그대로 와 계신 거죠. 옛날 분들은 어디 가면 꼭 그 감흥을 그러셨죠. 시로 남기셨거든요. 그게 아마 요즘에 동양철학 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천 선생님 그건 마지막 세대가 되실 것 같네요. 그렇죠? 거의 그럴 거예요. 한시를 학문과 한시를 같이 공부를 해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걸 뭐 한시의 작법이라든가 공부했지만 그 당연히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시 작법을 공부해서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감성이나 정서가 있어야 되게 튀어나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럼 남상호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시집의 이 제목 일화체 만화 화엄 요것도 그 남상호 교수님께 주신 그 시에 나오는 그 문구에서 뽑은 글씨 그 제목이시더라고요. 근데 남상호 선생님이 또 요 중천철학도서관에서 그 원주 백운한시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는 한 7년 정도 이끄시면서 거기에 아주 그냥 그 한시 회원들이 지금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 개인 한시집을 10권이나 그 회원들이 내셨고 또 매년 지금 한시집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한시를 처음 배우셨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강좌로 남상호 선생님이 한시 강좌를 열었는데 그걸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시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시집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강릉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또 거기 분들이 강릉에 와가지고 강릉에 경포대고 어디고 좀 이제 현장을 봐야 또 한시를 지으니까 일단 한시 여행도 한번 하러 오셨고 대단한 분들이죠. 보면 뭐 지금도 그 한시를 짓기 위해서 전국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맞습니다. 한시도 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을 꼽자면 에세이집. 이 책이 또 굉장히 그 중천 선생님 삶을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천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즐거워하셨는지는 그 책에 있는 것은 다 중천 선생님의 직접 쓰신 유필 원고니까 칼럼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술적 논문은 감성을 이렇게 잘 배기 어렵지만 칼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솔직한 감정들을 쓰는 거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고 왜 이런 식의 철학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천 선생님 알고 싶으면은 그 중에 중천의 그 지성과 권이었나요? 그거 한 권을 먼저 읽는 게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나머지 책을 보는 게 좋으니까 그건 제가 적극 권해드리죠. 저희 지금 그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중천 선생 책을 읽는 그 낭독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으로. 근데 올해 바로 그 에세이집을 읽었거든요. 다 읽으면서 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천 선생님을 그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동아리에. 그렇겠죠. 근데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마치 중천 선생님을 하고 아주 친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받으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의 그 책은 읽었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우리 첫 번째 1권 중국철의 근본정신. 이제 그 책을 지금 읽을 계획인데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 중천전집을 같이 읽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원 모임도 네. 제가 한번 같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그 중천 선생님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5년, 6년째 돼가네, 그죠? 네, 돼가는데, 예. 이런 말이 저기,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어떤, 한 분의 어떤 뿌린 그 씨앗이라든가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5, 16년이 돼 가는데, 여전히 그 단적으로 이런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선생님의 이름을 담긴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네. 단순히 운영되는 정도를 넘어서 활발하게 강좌라 같은 게 열리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셨고, 후학들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그 씨를 뿌리고 가셨다. 네. 또 다행히 그것들을 원주 시민들이라든가 이 중천 철학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발화를 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되게 뿌듯한, 아마 선생님도 지하에서 아마 보시고 계시면 아마 뿌듯해 하실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소개하는 그 영상이라 가지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저도 아주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 정리원융 중천 선생의 삶과 철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